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비춘 건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건 탐욕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한미선입니다. 올해 58. 3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딸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전 홀로 딸에게 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1시까지 과외를 했어요. 주말엔 학원 강사 일을 더했죠. 딸에게만은 아버지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딸을 위해 살다가 58배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기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 딸 지우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예의도 바랐죠. 고등학교 때는 전교 3등 안에 들었고 대학은 연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합격증을 받아든 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던 모습.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전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댔어요. 아르바이트는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딸은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학점 4.3을 유지했고 졸업할 때는 우등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케팅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딸이 삼성 들어갔어. 그것도 정규직으로. 29이 되던 해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예의도 바른 청년이었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 기뻐서 눈물 날 것 같아. 딸이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고생한 만큼 나 잘 살 거야. 엄마한테 효도할게. 기다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신랑 측에서도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전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딸 결혼인데 제가 해야죠. 그렇게 제 퇴직금 8천만 원을 결혼 비용에 다 썼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신혼집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신랑 측에서는 전세를 얻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싫었어요. 우리 딸이 전세살이를 하다니.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기로. 강남 대치동 7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제가 살던 집을 팔고 거기에 은행 대출 3억을 더 받았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되지 뭐.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사이에 앉아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제 내 딸도 행복해지는구나.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지우야. 너는? 엄마. 저기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뭔데? 말해봐. 엄마 차 바꾸려는데 좀 보태줄 수 있어? 차? 결혼할 때 새 차 샀잖아. 현대 소나타. 그게 소형이잖아. 애 낳으면 SUV 있어야 한다고 남편이 그래. 주변 친구들은 다 BMW나 벤츠 타는데 나만 소나타 타고 다니는 게 좀.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 엄마가 3천만 원만 보태주면 우리가 2천은 보태서 살게. 3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체면이 걱정됐거든요. 알았어. 다음 주에 보내줄게. 와, 엄마 최고.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을 또 받아야 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그 돈을 만들 수 없었으니까. 결국 저는 제2금융권에서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연 12%나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를 사준 지 석 달 후 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지우야. 근데 엄마, 이제 애 낳으면 어린이집 보내야 하잖아. 근데 좋은 데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한대. 200만 원? 응. 영어 유치원이거든. 요즘 애들 다 이런 데 보낸대. 우리 애만 뒤처지게 할 순 없잖아. 근데 그건 내가. 엄마, 남편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병원 개업 준비하느라 저축도 해야 하고. 엄마가 좀만 도와줘. 응? 제 입에서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저는 매달 200만 원을 딸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대출 이자 150만 원의 딸 지원금. 200만 원을 보내고 나면 제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마이너스였죠. 제 생활비는 어떻게 했냐고요? 카드를 돌려막았습니다. 이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다음 달에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죠. 이렇게 살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카드 값은 또 어떻게 하고? 하지만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딸이 자리 잡으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손자였어요. 딸에게서 사진이 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 제 피가 섞인 생명. 산후조리원 비용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고급 산후조리원을 고집했거든요. 엄마, 여기 연예인들도 온대. 시설이 정말 좋아. 좀 비싸긴 한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후 딸은 육아도우미를 구했어요. 필리핀 분이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애 키우면서 일도 해야 하잖아. 도움이 없으면 못 버텨. 또 보냈습니다. 300만 원. 이제 제가 딸에게 보내는 돈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린이집비 200만 원, 육아도우미비 300만 원. 거기에 이것저것 명목으로 추가 요청이 들어왔죠. 엄마, 애 장난감 사야 해. 엄마, 애 옷 좀 사야겠어. 엄마, 분유값 좀 보내줄래? 저는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자 생각에 딸 생각에.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통장엔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신용카드는 4개가 리볼빙 상태였고 대출은 6개로 늘어났습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지어 저축은행에서도 빌렸어요. 총 대출액은 1억 2천만 원. 한 달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 알바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에는 청소 용역 일을 했어요. 56살의 나이에 새벽까지 일하며 번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그걸로 이자를 일부 갚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내 집에 놀러 갔어요. 명절도 아닌데 불쑥 찾아간 거였죠. 손자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문을 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안 돼? 아니,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는 순간 제 발이 멈췄어요. 소파 위에 명품 가방이 5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TV는 85인치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애플 노트북이 2대나 있었어요. 주방으로 가니 대형 냉장고와 수입 커피 머신 그리고 각종 최신형 주방 기구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우야. 왜?
이거 다 엄마 준 돈으로 산 거야? 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준 돈인데 내가 쓰는 거 뭐가 문제야? 내 돈이잖아. 내 돈? 응. 엄마가 나 주려고 준 돈이니까 내 돈이지.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태줄 수 있어? 남편이 골프 치러 다니는데 회원권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하대. 골프, 회원권? 응. 의사들은 다 골프 치잖아. 남편 인맥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야. 3천만 원만 더 보내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제가 키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밤 2시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확인했더니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자고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야?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 뭔데? 남편이 병원 개업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2천만 원만 빌려줄래? 2천만 원.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대답이 없어? 지우야, 엄마는 이제 빌려줄 돈이 없어. 무슨 소리야? 집 한 채 더 있잖아. 뭐? 엄마 전에 말했잖아. 투자용으로 산 작은 아파트 있다고. 그거 담보대출 받으면 되지. 그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늙어서 팔아서 살려고 남겨둔 마지막 재산이었거든요. 그건 엄마가 나중에 살려고 남겨둔 건데. 엄마,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지금 내 남편 인생이 걸린 문제야. 딸보다 집이 더 중요해? 그동안 엄마한테 효도 안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2천만 원 당장 내일까지 보내줘. 계약금 넣어야 한대. 엄마 믿을게.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2,500만 원. 딸에게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입금했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사랑해.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석 달 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죠.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축하 문자 하나 없었어요. 손자 돌이 지나갔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딸에게 ATM이었구나. 돈만 뽑아가는 기계.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소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애 영어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300만 원 입금 좀 해줘. 급해. 300만 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마이너스 124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카드 대금 결제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이번 달 것도 못 갚았고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푹 꺼진 눈.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구나. 딸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정작 저는 없었구나.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여보세요? 엄마, 입금했어? 지우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못해. 뭐? 무슨 소리야? 돈. 더 이상 못 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난해? 아니야. 진심이야. 엄마도 이제 빚 갚느라 죽을 지경이야. 더 이상은 안 돼. 에이 엄마. 집 2채나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냥 팔면 되잖아. 그 집들 다 담보 잡혀 있어. 뭐? 대출 다 너 주느라 받은 거야.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 넘어. 엄마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서 밤에 알바하고 주말에 청소일 해. 그것도 모자라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 지우야, 엄마도 살아야겠어. 이제 끝이야. 엄마. 나 어떡하라고? 애는? 내 애는 내가 키워야지. 그리고 너 월급 받잖아. 남편도 의사고. 두 사람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끝이야. 내가 알아서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었어요. 후회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들어와. 딸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 갑자기 왜 이래? 애는 어떡하라고? 내 애는 내가 키워야지. 나 의사 며느리야. 체면이 있다고. 엄마가 이러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저는 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체면? 그래 체면. 다른 애들 엄마들은 다 애한테 지원해 주는데 나만 못하면 어떡해? 너한텐 엄마가 체면 지킬 ATM이었구나. 뭐? 무슨 소리야? 딸아,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해. 밤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주말에는 청소 일해. 왜? 너 주려고. 내가 행복하라고. 그건 엄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 뭐? 내가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알아서 준 거잖아. 그걸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따져?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낳은 딸일까? 나가. 뭐?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엄마. 나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이럴 거야? 후회할 줄 알아.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딸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채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강남 아파트는 딸 명의가 아니라 제 명의였거든요. 팔아서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를 샀어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어요. 평생 모은 것이 트럭 한 대 분량도 안 됐죠. 원룸은 좁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밤에는 이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출이 없으니까요. 제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딸이 싫어한다고 못 해먹던 것들. 청국장, 홍어 된장찌개.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드라마도 봤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아, 웃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구나.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서 읽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던 책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요. 외롭지 않냐고요? 외로웠습니다. 가끔은요. 밤에 잠들기 전 손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3살쯤 됐을 텐데 걸음마도 잘 걸을까? 말은 잘하고 있을까? 딸 생각도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저를 향해 손 흔들던 모습, 대학 합격증 받아들고 울던 모습.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 코너에서 당근을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봤더니 딸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 하지만 얼굴은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죠. 지우야, 엄마 여기서 뭐해? 장 보러 왔어. 너는? 나도 장 보러 왔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잘 지내. 또 침묵.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저는 딸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엄마, 미안해.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카트를 밀며 딸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이제 저는 59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점심은 도서관 근처 작은 국밥집에서 먹습니다. 사장님이 반찬을 늘 더 주시죠. 선생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도 해요. 저녁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찌개. 그리고 작은 TV를 보며 혼자 밥을 먹습니다. 외롭냐고요? 가끔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게 더 외로운 거니까요. 딸 생각이 나냐고요? 납니다. 자주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아쉬움이에요. 그 아이는 평생 모를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받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주기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균형이라는 걸. 후회하냐고요? 후회는 하나 있습니다. 딸에게 너무 많이 줘서가 아니라 저를 너무 적게 사랑했다는 거요. 50년을 남을 위해 살다가 58배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미선아, 오늘도 수고했어. 잘 살았어.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나를 지우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랑은 헌신이지만 희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59의 늦은 깨달음이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저를 위해서요.